가처분, 임시처분입니다. 임시처분이라고 하든 가처분이라고 하든 상관없습니다. 가자가 임시가자고, 문제에서 심판법에 있는 거를 그냥 가처분이라고 부를 때도 있어요. 그냥 똑같이 보시면 되겠고요.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기존에 2010년도 전까지는요, 소송법이든 심판법이든 집행정지밖에 없었습니다. 둘 다 집행정지밖에 없었습니다. 여기서 거부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부작위에 대한 집행정지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볼게요. 요구적 쟁송 상황입니다. 거부처분에 대한 집행정지를 신청을 하게 되면 말이죠. 소송법도 심판법도 둘 다 집행정지 결정에 재처분 의무가 인정이 안 됩니다. 재처분 의무가 인정이 안 되면 소극적 처분에 대한 소극적 구제수단이기 때문에 신청의 금결로 각하 결정의 대상이 되는 것은 소송하고 심판하고 다 매한가지였습니다. 정리하면 거부처분에 대한 가구제수단은 없었습니다. 그 다음 부작위입니다. 부작위에 대한 집행정지를 신청을 하잖아요. 물론 이제 행정소송법 같은 경우에는 38조 2항에서 23조를 준용조차 하고 있지 않는데 그런 말이 없다고 하더라도 말이죠. 본대 회급 복명이었습니다. 본대 회급 복명에서 대부분 생각해 보시게 되면 집행정지의 대상으로서의 처분이 존재해야 되잖아요. 처분의 효력을 없는 상태로 만드는 거니까 부작위는 아예 처분 자체가 없습니다. 그 얘기는 집행정지 신청의 대상적 격이 흠결돼요. 대상적 격이 흠결됩니다. 그러니까 소송이나 심판처럼 이 집행정지 역시도 일종의 불복 절차이기 때문에 이제 가구제수단, 구제수단이기 때문에 뭐가 있냐면 신청 요건이 있어요. 대상적 격, 신청인적 격, 신청의 이익, 피신청인적 격 이런 게 있단 말이에요. 그래 봤을 때 부작위는 대상적 격이 깨지고 그 다음 거부처분은 신청의 이익이 깨지고 그래서 둘 다 각하 결정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어요. 소송이든 심판이든지 간에 소극적 행정작용으로서 거부나 부작위는 집행정지 가지고는요 절대 목적을 달성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럼 결론이 뭡니까? 2010년 전까지는 요구적 쟁송 부분에 가구제수단이 하나도 없었던 거예요. 하나도 없었던 겁니다. 근데 현대 사회복지국가라고 하죠. 사회복지국가. 그러니까 국민들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자신의 생활을 더 많은 부분 의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데 그에 대해서 거부나 부작위하는 게 더 침입적일 수 있는데 이에 대한 임시적인 구제수단이 하나도 없었던 겁니다. 하나도 없었고 그리고 나서 2009년도에 이런 일이 있었다고 했죠. 서울대학교하고 그 다음에 한약사 시험에서 불합격 결정에 대한 서울행정법원에 집행정지 결정이 있었습니다. 불합격 결정이면은 어쨌든 거부처분으로 보여지고 그에 대한 집행정지 결정이 나오면서 찬물을 한번 끼얹은 거예요. 좀 제대로 좀 판단 좀 해봐라. 그리고 2010년도에 심판법이 개정이 되는데 심판법이 10년도에 개정되면서 심판 부분을 해결한 겁니다. 심판 부분에 가구제로 가처분이 들어옵니다. 가처분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임시처분이 지금 마련이 돼 있어요. 그런데 거부나 부작위 부분에 대해서 해결을 한 거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가처분은 두 가지 종류가 있다고 했죠. 가이행과 가금지와 두 가지가 있다고 했어요. 가이행은 임시적 지위를 정하는 거고 가금지는 임시적 금지를 명하는 거였습니다. 임시적 지위를 정하고 임시적 금지를 명하는 소송이 끝날 때까지 심판이 끝날 때까지는 그 침입적인 처분 좀 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봐 판결 나오고 나서 생각해 라고 막아버리는 게 가금지예요. 근데 가금지는 소송에도 심판에도 없습니다. 이유는 왜 그래요? 본체 쟁송이 없으니까. 가처분은 사전소송이고 사전심판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본체도 사전소송, 사전심판이 있어야 됩니다. 여기서는 예방적 금지소송, 예방적 금지심판이 있었어야 될 텐데 소송에도 심판에도 예방적 금지소송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가금지는 존재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들어온 것도 뭐밖에 없다? 가이행만 들어왔습니다. 행정심판에 의맹심판은 있잖아요. 사전심판으로서 의맹심판은 존재하기 때문에 이 지금 다루고 있는 의맹심판에 있어서의 가구제는 바로 가이행이라는 가처분이 꼭 필요한 상황이었었습니다. 그게 도입이 되어 있는 상태다. 요건을 보시게 되면은 요건은 적당중급 공복입니다.
적당 중급 공복. 행정심판법은 30조의 집행정지에 대한 규정을 두고 31조의 가처분에 대한 규정을 두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적당 중급 공복. 집행정지는 본대 회급 복명. 가처분은 적당 중급 공복. 집행정지는 본대 회급 복명. 본대 회급 복명은 본대는 긴급하게 돌아가라고 복명 복창을 시켜서 행군을 집행정지시킨 거였죠. 임시처분입니다. 임시적으로 빵을 좀 먹고 오겠습니다. 그게 바로 임시처분입니다. 적당 중급, 적당하게 중급, 대충이란 뜻이죠. 대충 중급 정도로 간단히 밥을 먹었더니, 그죠? 밥을 먹었더니 공복이네요. 그죠? 배가 고파요. 지금 제 상태입니다. 그래서 잠시 내려가서 빵을 하나 좀 먹고 오겠습니다. 그게 임시처분이에요. 임시적으로 밥 먹을 때까지 빵 하나 먹는다. 임시처분. 적당 중급 공복. 그래서 공복이다. 적당히 중급으로 먹었더니 공복이야. 그래서 임시로 뭘 좀 먹어야겠어 내가. 적은요. 민사소송에서의 가처분은요. 소송을 제기하기 전에도 가처분 신청이 돼요. 근데 우리 행정쟁송에서는 소송이든 심판이든지 간에 본체 없는 가구제는 없습니다. 우리 쪽은 본체 없는 가구제는 존재하지 않는다. 그래서 행정심판이기는 하지만 여기에도 적법한 본안 판단의 계속이 인정돼야 됩니다. 이것은 집행정지와 차이가 없다. 집행정지와 차이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먼저 본체쟁송을 제기하고 그리고 나서 가구제를 신청을 해야 되는데 여기서 모두 돼요. 동시에도 됩니다. 동시에. 그래서 집행정지도 소송을 제기하면서 동시에 심판을 제기하면서 동시에 집행정지 신청이 됐다면 임시처분도 심판을 제기하면서 동시에, 물론 의명심판입니다. 의명심판을 제기하면서 동시에 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본체쟁송이 있어야 되고요. 원칙적으로는 본체쟁송을 제기한 이후인데 동시에도 된다. 적입니다. 그 다음 당다라당당당당당이죠. 당당당. 이게 매우 중요한 부분이에요.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뭐가 중요해요? 거기 있는 내용을 보시게 되면 뭐랑 비교해요? 집행정지 요건 중에서 물론 법정 요건은 아니지만, 법에 나와 있는 건 아니지만 청구의 이유 없음이 명백해서는 안 된다 라는 소극적 요건이 있었죠. 이거는 까꾸로입니다. 그 청구가 인용될 것이 상당한 가능성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그 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한 위법 부당함에 대한 상당한 의심이 인정이 되어야 됩니다. 이유는 집행정지랑 비교했을 때 이 가처분이라는 것은 행정심판위원회의 적극적 개입을 허용하는 거기 때문에 그 요건이 더 엄격해진 거예요. 더 엄격해진 겁니다. 이런 것만 아니면 돼. 이게 집행정지였다면, 청구의 이유 없음이 명백하지만 않으면 돼 라는 거였다면, 얘는 그게 아니라 위법 또는 부당함에 대한 상당한 의심이 있어야 돼. 그러니까 지금의 의명심판이 인용될 가능성이 상당히 있어야 돼 라는 겁니다. 그래야만 선물로 적극적인 효력이 인정되는 가구제, 가처분을 인정해 줄 수 있는 겁니다. 요거 잘 기억해 두시고, 그 다음 중급은 집행정지에 있어서의 회급과 비슷한 거예요.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인정되면서 긴급한 필요가 인정돼야 되잖아요. 근데 여기는 조심해야 될 건 또는입니다. 또는 중급, 중대한 불이익 또는 급박한 위험입니다. 중대한 불이익 또는 급박한 위험, 또는이지 교집합이 아니라는 거, 합집합이라는 거 조심을 해주시고요. 뭐 큰 차이 없습니다. 왜 큰 차이가 없을까요? 우선 위에서 상당한 의심으로 한번 잡아줬고요. 그리고 우리 집행정지 얘기할 때도 판례는 뭐라고 봤어요?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와 긴급한 필요를 각각의 요건으로 보지는 않았지 않습니까? 상호 보완적 관계로 봤어요. 그래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인정되면 긴급한 필요도 원칙적으로 인정되는 거라고 봐왔었습니다. 여기는 또는입니다. 또는 중대한 불이익 또는 급박한 위험이 있어야 된다. 공복, 집행정지든 가처분이든지 간에 이익형량의 산물입니다. 아직까지 결론이 나오지 않은 상태잖아요. 결론이 나오지 않은 상태인데도 불구하고 결론이 나왔을 때랑 미님이라고 했죠. 같은 효과를 선물로 주는 거예요. 그게 이익형량의 산물입니다. 이익형량의 산물. 그러니까 사익 침해가 상당히 심할 때 집행정지나 가처분을 인정하는 건데, 그거보다 공익이 더 클 때 이게 바로 공공복리에 대한 중대한 영향이죠.
공공복리에 대한 중대한 영향, 이익 경영이 산물이라는 점에서 집행정지와 마찬가지로 당연히 포함되어야 되는 요건입니다. 그 다음 이거는 보충성입니다. 보충성 원칙, 집행정지를 통해서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때에만 가처분을 인정할 수 있다라고 보는 겁니다. 이거 포함되어 있다는 거 기억하세요. 31조 3항에 이와 같은 보충성 규정이 있다라는 거 기억하시고요. 물론 쓸모는 없습니다. 이건 입법 과오라고 했죠. 왜냐하면 지금 같은 요구적 쟁송에 있어서 요구 심판이죠. 집행정지가 되는 경우가 하나도 없잖아요. 거부 처분의 신청 이익이 없고 부작위는 대상 적격이 없고 그래서 집행정지가 되는 경우가 0입니다. 0인데 집행정지가 안 될 때만 가처분이 된다. 그건 무슨 말이에요? 100% 가처분이 된다 라는 얘기죠. 가처분의 요건만 갖추면 집행정지를 사실상 우리가 신경 쓸 게 없어요. 고려할 게 없는데 근데 보충성 규정을 두고 있는 거야. 잘못된 겁니다. 잘못된 거야. 한 번도 적용될 수 없습니다. 적용되는 경우가 아예 없습니다. 사문화된 거죠. 왜 이런 게 있다고요? 독일법을 잘못 따라 베껴서 그런 거예요. 독일법을. 그러니까 심지어 이거는 교수님들조차도 이런 거를 잘못 짚으실 때가 있어요. 그때는 그건 아무도 문제 제기를 안 하신 거지 뭐. 근데 문제 제기를 하시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이런 거 잘못된 거에다 소독약을 막 가방에다 꽉 채워 갖고 다니면서 판례에다가 막 소독약 뿌리고 다니는 분이 서울대 박정훈 교수님이에요. 그 취미 생활이십니다. 소독약 막 뿌려가지고 야 이런 경우가 어디 있어? 하나만 갖고 와봐. 내가 죽을 때까지 술 사줄게. 막 이런 거. 이것도 제가 죽을 때까지 술 사드릴게요. 거부나 부작위에 대해서 집행정지 되는 경우 하나라도 갖고 오면 보충성이라는 게 의미가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집행정지가 되면 임시처분이 안 되고 집행정지가 안 될 때 이 요건을 충족하면 될 수도 있다. 이래야지 보충성인데 되는 경우가 0이란 말이에요. 0이기 때문에 근데 이제 문제로 나옵니다. 보충성 규정 보충적이어야 된다. 나오니까 기억은 해놔야 됩니다. 적당 중급 공복. 임시처분도 집행정지와 마찬가지입니다. 처분권주의가 적용되는 게 아니죠. 처분권주의라는 거 행정심판에도 처분권주의 적용된다고 했죠. 그 얘기는 소송이나 심판이 끝나거나 시작되는 부분이 있어야 돼요. 끝나거나 시작되는 부분이 있어야지 처분권주의가 적용이 될 텐데 집행정지든 임시처분이든 가처분이든지 간에 이거는 소송이나 심판이 진행 중인 상태입니다. 진행 중인 상태니까 처분권주의 적용될 리가 없는 거고요. 그래서 원고나 청구인의 신청뿐만 아니라 직권으로도 됩니다. 가처분, 집행정지 이런 거는 어떻게? 직권으로도 된다. 직권으로도. 법원이나 행정심판위원회가 직권으로 결정을 내릴 수도 있다. 왜? 처분권주의가 적용이 안 되니까. 그런 얘기고. 나머지는 집행정지랑 똑같아요. 똑같으니까 그냥 안 나오고요. 그러려니 하시면 됩니다. 의무행심판의 재결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재결인데 이것도 이제 중요한 부분들이 조금 있죠. 첫 번째 각할 재결은 43조 1항 취소심판과 똑같습니다. 기각재결은 43조 2항 취소심판과 똑같습니다. 청구의 이유가 없으면 기각하는 거지 그렇죠? 그런데 이제 인용재결 들어가는 거죠. 인용재결 43조 5항에 있는데 뭐라고 돼 있냐면 행정심판위원회가 그 처분을 하거나 허가 등을 신청했는데 거부나 부작위한 거잖아요. 그랬을 때 그 허가 처분을 하거나 아니면 피청구인에게 처분할 것을 명할 수 있다라고 돼 있어요. 권하네요. 권하면 또는이죠. 오하입니다. 오하기 때문에 과연 처분 재결, 형성 재결을 해야 될 것인가, 처분 명령 재결, 이행 재결을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문제가 생길 수가 있겠죠. 1단계입니다. 그 다음에 명령 재결, 이행 재결을 할 건가, 형성 재결을 할 건가 결정이 되고 나면은 그 다음에선 특정 처분을 할 것인가, 일정 처분을 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1단계, 2단계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1단계, 2단계. 먼저 1단계 뭐라고요? 형성 재결을 할까, 명령 재결을 할까의 문제라고요. 형성 재결을 할까, 명령 재결을 할까. 왜? 권하라고 돼 있으니까. 그러면 학설이 양방향으로 하나씩 있겠죠? 그래요. 형성 재결 원칙설이 있고 그다음 이행 재결 원칙설이 있고 이렇게 둘이 있을 수 있을 겁니다. 우선 기본적으로 원칙적으로 청구의 이유가 있으면 형성 재결, 처분 재결을 하자. 아니 청구의 이유가 있으면 명령 재결, 처분 명령 재결 하는 게 원칙이다. 이런 주장 나올 수 있겠죠. 그 다음 권하니까 재량행위설도 있습니다.
재량행위설. 형성 제기를 할 것인지 명령 제기를 할 것인지는 행심이 마음이다. 이런 주장이 있어요. 근데 제가 이런 말씀 드렸죠. 처분 제결은 사용하려고 갖고 있는 게 아니라고 했죠. 관상용이라고 했습니다. 구경하려고 가지고 있는 거예요. 형성 제기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 사용 안 할 거기 때문에 취소 심판에서 변경 명령 제결도 그대로 두고 있는 거라고 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행 제결 원칙설이 통설입니다. 판례는 없습니다. 이행 제결 원칙설이 통설입니다. 이행 제결 원칙설. 처분 명령 제결을 하는 게 원칙이다 이겁니다. 처분 명령 제결을 하는 게 원칙이다. 그 다음에 한번 나눠서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예외적으로 처분 제결을 한다고 했는데 행정심판위원회가 재결의 형식으로 허가를 내주는 게 처분 재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재결의 형식으로 허가를 내주는 처분 재결을 할 때 일정 처분 재결이라는 걸 할 수가 있나? 일정 처분이라는 것은요, 재결의 취지에 따른 처분을 말하는 거예요. 재결의 취지에 따른 처분. 그러니까 그게 무슨 말인지 아무도 몰라요. 일정 처분. 행심위가 처분 재결하면서 일정 처분 재결이라는 건 할 수가 없습니다. 예. 내가 너한테 재결의 형식으로 지금 재결의 취지에 따른 처분을 주고 있는 거야. 그게 뭔데요? 몰라도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말이 안 돼요. 처분 재결은 무조건 특정 처분 재결로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구조적으로 처분 재결은 허가라는 걸 딱 특정해서 줘야 된다고요. 특정 처분 재결로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처분 명령 재결 이쪽에서 2단계 문제가 생길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내가 신청했던 허가 처분이 기속인지 재량인지 생각을 해보세요. 기속행인지 재량행인지. 이 의무행 심판이 인용이 된다는 건요, 기본적으로 이게 충족돼야 돼요. 법률 요건과 법률 효과 부분이 있죠. 법률 요건에서 1, 2, 3의 요건을 충족하면 허가 처분을 해야 한다, 허가 처분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으면 기속행위, 재량행위 그 허가 요건으로서의 1, 2, 3의 요건은 갖춰져야 됩니다. 1, 2, 3의 요건은 이미 인정이 되고 있다, 갖춰졌다 라는 전제가 깔려야지 의무행 심판에서 인용 재결이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그럼 1, 2, 3의 요건은 갖춘 거야 지금. 갖춘 건데 이게 기속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냥 기계적으로 법대로 그제 집행하는 방법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냥 그 허가 처분을 줘야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특정 처분이잖아. 그렇습니다. 그래서 처분 명령 재결을 할 때 허가의 신청이 대상이 되었던 처분, 즉 신청이 대상이 되었던 허가 처분 얘기하는 거죠. 기속행위면 특정 처분 명령 재결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문제가 되는 건 언제야? 처분 명령 재결이면서 그 원처분이 재량행위일 때입니다. 재량행위일 때. 이때 과연 특정 처분 명령 재결을 해야 되나? 일정 처분 명령 재결을 해야 되나? 이런 문제가 생길 수가 있는 거겠죠.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네, 재량행위일 때. 그러니까 요건 3개를 갖춘 거야. 1, 2, 3의 요건을 갖춘 거예요. 근데 사실 재량행위니까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건데 행심위가 처분청한테 야, 해버려! 이렇게 특정 처분 명령 재결을 하는 건 적합하지가 않거든요. 처분청의 재량권을 침해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처분 명령 재결이면서 원처분이 재량행위일 때 2단계 문제가 생기는데 특정 처분, 일정 처분 문제가 생기게 되는데 여기도 학설이 있습니다. 일정 처분 명령 재결설이 있고요. 그 다음 위법부당 구별설이 있고 명백설이 있습니다. 일정 처분 명령 재결설, 그 다음에 위법부당 구별설, 명백설 이렇게 대립이 있어요. 명백설이 통설입니다. 판례 없습니다. 그러면 이거 결론 어떻게 내려? 판례 없는데. 알 수 있습니다. 알 수 있어요.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아직 통과는 안 됐지만 행정소송법 개정안에는 뭐가 있죠? 의무행소송이 있어요. 의무행소송이 있는데 거기에는 의무이행 판결법조가 따로 있어요. 그 의무이행 판결법조에 지금 얘기한 1단계, 2단계에 대한 얘기가 이미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반영이 되어 있어요. 정리하겠습니다. 어떤 식으로 되는 건지. 이 부분은 좀 내용이 있으니까 정리 좀 해놓으시고요. 의무이행 심판의 인용 재결을 우리가 의무이행 재결이라고 해요.
의무행심판의 인용재결을 의무행재결이라고 하고 이거는 43조 5항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리고 행정심판위원회가 처분을 하거나 처분재결 또는 피청구인에게 처분할 것을 명할 수 있다라고 해서 이행재결, 처분명령재결 이렇게 있단 말이에요. 왼쪽 게 형성재결이고 오른쪽 게 이행재결, 즉 명령재결이 되고 있는 거죠. 첫 번째 1단계입니다. 1단계에 들어가시게 되면 1단계에서 나오는 얘기는 형성재결을 해야 되는 건가? 아니면 명령재결, 이행재결을 해야 되는 건가? 이런 논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원칙은 뭐라고요? 원칙은 이행재결을 하는 거다. 처분 명령재결을 하는 거다 이거야. 처분 명령재결을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예외로 들어가는 게 바로 형성재결을 하게 된다. 형성재결을 하게 된다. 여기서 이제 학설이 3개가 나왔었던 거예요. 3개가. 첫 번째 형성재결 원칙설. 그 다음에 이행재결 원칙설. 그리고 권하니까 뭐 아무거나 하면 된다. 재량행위설. 이렇게 학설 대립이 있었는데 그 중에 요 이행재결 뭐라고? 뭐 맞죠? 네, 이행재결 원칙설. 요게 이제 원칙이다 이거예요. 형성재결은 그 처분권을 침해할 수 있기 때문에 처분청에 웬만하면 사용하지 않습니다. 실무적으로 사용한 적 없습니다. 이렇게 들어갔는데 그 다음에 2단계를 가보자는 거지. 2단계를 들어갑니다. 2단계에서 나오는 얘기는 그러면 저런 식의 재결을 할 때 특정 처분을 해야 되는 거야? 아니면 일정 처분을 해야 되는 거야? 이런 문제가 나온다는 거야. 그럼 여기서 두 개를 나눠보세요. 나눠보게 되면 재량행위일 때, 그 다음에 기속행위일 때 얘는요 재량이든 기속이든 다 마찬가지 이래야 되는 거야. 그래서 특정 처분 얘는 재결을 할 수밖에 없다. 처분 재결이잖아요. 처분 재결. 재결 형식으로 처분을 바로 내주는 건데 바로 내주면서 일정 처분을 내줄 수는 없는 거예요. 일정 처분은 내용이 명확하지 않습니다. 그냥 재결의 취지에 따른 처분이라는 의미밖에 없는 거예요. 그거는 그때그때 다 다르단 말이에요. 그 얘는 어쩔 수 없이 특정 처분을 해줄 수밖에 없는 거야. 특정 처분 재결을 합니다. 얘는요 1, 2, 3의 요건을 충족했을 때 인용 재결이 나오는 건데 기속행위라고 하게 되면 거의 법에 정해져 있는 특정 처분을 그냥 해줘야 되는 겁니다. 해줘야 되는 거니까 얘도 특정 처분을 할 수밖에 없는 거야. 그래서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겁니다. 여기서 이 부분에서 문제가 발생을 하게 되는 거고 얘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특정 처분 명령 재결을 합니다. 얘는 또 역시 특정 처분 재결을 합니다. 특정 처분 재결을 합니다. 그러면 여기는 어떤 식으로 되는 거냐면 여기도 얘처럼 이렇게 나눠져요. 재량이죠. 일정 처분 명령 재결을 하는 게 원칙인데 예외적으로 특정 처분 명령 재결을 하는 경우도 있어요.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재량행위면 요건을 갖췄다 하더라도 처분청이 그걸 할까 말까 결정을 해야 되는 게 맞아요. 맞는데 일정한 경우에는 뭐로 봐야 되는 경우가 있어요. 구체적 사안의 범위 내에서는 이걸 기속으로 파악해야 되는 경우가 있단 말입니다. 기속으로 파악해야 되는 경우. 이게 바로 뭐예요? 재량의 0으로의 수축입니다. 재량의 0으로 수축. 조리법을 매개로 해서 조리법상 재량이 0으로 수축되면 이 사건에 있어서만큼은 하나의 올바른 결정만 존재할 수 있을 때가 있어. 더 이상 재량이 인정되지 않는 상황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성문법으로 법률에 따르면 재량이가 맞지만 불문법으로 조리법에 따르면 기속으로 파악해야 되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학설이 3개가 있었죠. 일정 처분 명령 재결설이 있고요. 일정 처분 명령 재결을 해야 된다. 이게 우선 맞는 말이에요. 일정 처분 명령 재결을 해야 되는 게 맞아요. 재량이니까.
이 일정 처분 명령 재결의 다른 이름이 뭐냐면 재량 행사 명령 재결이에요. 그럼 좀 이해가 되죠? 재량 행사 명령 재결이라고. 재량 행사 명령 재결. 그러니까 어쨌든 인용 재결이잖아요. 인용 재결이면 재결 이유 부분에 왜 인용을 하는 것인지에 대한 내용이 쭉 나올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그 재결의 취지에 따라서 재량행위죠. 네가 다시 재량권 행사하라는 거야. 다시 재량권 행사해서 재결의 취지에 따른 행동을 해라. 취지에만 반하지 않으면 똑같은 거부를 해도 뭐 상관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바로 재량행사 명령 재결, 일정 처분 명령 재결인데, 예. 그런데 모두 있고 위법 부당 구별설. 이건 제정신 아닙니다. 예. 위법 부당 구별설. 이건 뭐 거의 초시생이 주장하는 견해 같은 수준이에요. 명백설 이런 게 있습니다. 명백설. 위법 부당 구별설은 이런 미친 소리를 하고 있는 건데요.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기가 뭐냐? 여기가 적법 정당입니다. 의무행 심판에서는 정당부당에 대한 심사도 하죠. 예, 그럼 이게 나와야 되는 거거든. 근데 여기 뭐가 있어요? 적법 부당이 있죠. 그 다음에 여기 위법이 이렇게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 적법 정당하고 이 적법 부당하고의 거리는 요만큼이라는 거야. 좀 가깝다는 거지. 예, 가깝다는 거야. 이 처분을 하라고 시켜야 되는 거거든. 시키려면 이 처분을 하라고 시켜야 되는데 여기서 위법까지 가려면 좀 멀다는 거야. 좀 멀으니까 그러면 여기는 뭐 거의 가까운 거리니까 이럴 때는 특정 처분을 하라고 명령을 하고 이건 좀 멀네? 좀 머네? 그러니까 이럴 때는 일정 처분을 하라고 명령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럼 뇌구조를 확인해 봐야 되는데 이건 행정법의 영역 문제가 아니라 이거는 뇌과학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제정신 아니고요. 죽여버려야 되고. 이게 통설입니다. 통설. 왜 이렇게 가는 거냐. 일정 처분 명령 제기를 하는 게 맞긴 해요. 맞긴 합니다. 재량이니까. 이렇게 하는 게 맞아요. 근데 재량이 영어로 수축해서 그래서 특정 처분을 해야 함이 명백할 때예요. 기속행위면 그냥 그 처분 그대로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 특정 처분을 해야 함이 누가 봐도 명백할 때, 누가 봐도 명백할 때 더 이상 재량행위로 파악할 수 없을 때 기속행위로 봐야 되는 상황이라면 뭐랑 똑같아. 얘하고 차이가 없는 거잖아요. 기속으로 봐야 하는 상황이라면 기속행위로 취급을 해야 되니까 그럴 땐 특정 처분 명령 제기를 해라 라는 게 명백설입니다. 이런 식의 메커니즘이 등장하면 다 명백설 이 방식이에요. 다. 알겠죠? 재량이 영어로 수축했으면 기속행위랑 똑같이 취급하는 겁니다. 그 내용이 인용재결입니다. 그 다음 사정재결. 거부처분에 대한 취소 소송이나 취소 심판에서도 마찬가지로 사정 판결과 사정 재결이 있었어요. 요구적 쟁송이라고 해서 사정 판결이나 재결이 있을 수 없는 건 아니라고 했죠. 그렇습니다. 그럼 여기도 거부처분에 대한 의무행 심판에서 사정 재결이 인정될 수 있다는 점에 있어서는 의문이 없을 겁니다. 문제는 부작위 쪽이 되는 것이죠. 근데 소송에서는 부작위 몇 항에 송해서 사정 판결을 부정했었습니다. 28조를 38조 2항이 준용을 안 했었거든. 부정을 했었는데 여기는 어떻게 될까? 부작위에 대한 의무행 심판, 사정 재결이 가능할까요? 이게 만약 가능하다면 부작위에 대한 의무행 소송에서도 사정 판결이 가능하겠죠? 가능하죠. 사정 판결과 재결은 이익 형량의 산물이라고 했습니다. 실체적 이익 간의 형량을 할 수 있어야 돼요. 그 심판기관이. 근데 부작위 여파 이송은 1단계, 절차적 심리만 하기 때문에 실체적 이익에 대한 심리를 할 수가 없어요. 할 수가 없으니까 사정 판결을 할 수가 없었지만 여기에는 의무행 심판은 2단계, 실체적 심리까지 하잖아요. 하기 때문에 얘는 사정 재결을 못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행정소송법 개정안에도요, 의무이행 소송에서의 사정 판결 허용하고 있습니다. 인정하고 있다. 여기는 사정 재결이 전면적으로 다 가능하다. 그래서 요구쟁송이기 때문에 사정 판결 재결이 안 되는 거 아니며 부작위이기 때문에 사정 판결 재결이 안 되는 게 아니라 절차적 심리이기 때문에 사정 판결을 할 수가 없었던 것뿐이다. 이겁니다. 알겠어요? 요구적 쟁송도 전반적으로 원래 사정 판결 재결 되는 거라는 거야. 되는 거. 부작위 여파 있으면 그놈이 이상한 놈이라고요. 그게 이상한 거지. 이쪽이 특이한 게 아닙니다. 이게 정상인 겁니다. 그러니까 사정 재결은 어디서만 안 되는 거야? 43조의 행정심판 재결에 대한 규정을 두고 있고 44조의 사정 재결에 대한 규정을 두고 있는데 44조 3항에 보게 되면
무효등 확인 심판에만 사정 재결이 없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건 무효등 확인 소송에 사정 판결이 없었던 거랑 같은 이유입니다. 같은 이유. 왜? 사정 판결이나 재결은 그 처분의 효력을 유지하는 거잖아요. 공공복리를 유지하기 위해서 처분 효력을 유지하는 건데 무효인 처분은 처분 효력 자체가 아예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판례가 뭐라고 했어? 존치시킬 효력이 없는 행정행위에 대한 사정 판결은 안 된다. 라는 원리는 여기에도 똑같다. 그래서 무효 쪽에만 안 되는 거고요. 의명심판에서 전반적으로 다 됩니다. 재결의 효력. 앞에서 취소 심판과 마찬가지로 재결은 확정될 것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다. 바로 효력이 발생한다. 48조 2항. 그럼 기판력이라는 건 없다. 국민의 재판 청구권을 보장을 하려면 기판력은 인정할 수 없다. 똑같고요. 취소 심판이랑 불가쟁력. 역시 소송을 제기하는데 고의 위법이 있어야 되는데 재소견 특례 규정 적용해서 기간 지나면 안 된다. 똑같고. 그리고 이제 불가변력. 준사법적 결정이니까 불가변력 인정된다. 취소 심판이랑 똑같고. 형성력. 기판력 없죠? 그 다음에 형성력 들어가시고 거꾸로입니다. 취소 심판 같은 경우에 형성 심판이기 때문에 인용 재결이 원칙적으로 형성 재결이잖아요. 그러니까 걔네들 원칙적으로 형성력이 있어요. 다만 뭐는 없었다. 변경 명령 재결에는 형성력이 없었죠. 여기에는 의무이행 심판은 원래 의무이행 재결, 즉 명령 재결을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형성 재결이 원칙적으로 인정될 수 없어요. 그런데 여기에도 뭐가 있긴 있어. 법에는 처분 재결, 형성 재결이 있긴 있잖아. 그래서 형성 재결이 나오는 경우에는 형성력이 인정될 수도 있긴 한 겁니다. 인정될 수도 있긴 한 건데 사용 안 하는 거죠. 그래서 형성력은 취소 심판은 원칙적으로 인정되고 예외적으로 부정되는 경우가 있고 의무이행 심판은 원칙적으로 부정되고 예외적으로 긍정되는 경우가 있는 거. 왜? 서로 형성 재결, 명령 재결이 조금씩 걸쳐 있잖아. 걸쳐 있어서 좀 형성력과 관련돼서 그런 상황이 좀 펼쳐지고 있습니다. 대세요. 취소 심판과 똑같고 기속력. 거부 처분에 대한 의무이행 심판을 제기했는데 거기서 인용 재결 나왔는데 또 거부한다. 그런 거 안 되겠죠. 반복 금지 의무가 존재하는 건 어디든 다 똑같습니다. 재처분 의무. 여기에는 저건 없어요. 인용 처분이 절차 하자로 취소되는 경우는 없습니다. 인용 처분이 절차 왜? 인용 처분에 대한 심판을 제기한다는 건 몇 유형입니까? 3유형이라고 했잖아요. 3유형. 침익적 처분에 절차 하자가 있어서 취소가 될 때 재처분 의무가 부과된다라고 하는 것은 그거는 3유형 문제인데 방어쟁송이잖아. 방어쟁송. 이거는 오직 요구적 쟁송만 존재하기 때문에 그런 식의 재처분 의무는 없고요. 뭐만 있어요? 49조 3항. 지금 법으로 하면 49조 3항에 처분 명령 재결입니다. 이쪽이에요. 이쪽. 여기에 재처분 의무가 있는 겁니다. 재처분 의무가 이쪽에 있는 거 여기에는 없습니다. 재처분 할 게 없죠. 그죠? 물론 이제 거부면 재고 부작이면 처분 의무고 이렇게 될 텐데 행심위가 진짜 재결의 형식으로 허가를 내줘버리게 되면 행정청이 더 이상 할 일이 없잖아요. 끝난 거잖아. 허가 나왔잖아. 그러니까 여기에는 재처분 의무라는 게 존재할 수가 없고요. 여기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심판법 49조 3항에 보게 되면은 처분하라고 명했을 때 이전의 신청에 대해서 다시 처분해야 된다는 말이 나와요. 이쪽에 재처분 의무가 있는 거라고. 재처분 의무가 왜 존재하는 거라고 했어? 거부에 대한 의무이행 심판을 청구했는데 인용이 되잖아요. 그럼 행심위는 처분 명령 재결을 하기에 앞서서 뭐부터 해야 된다고 했어요? 거부를 먼저 취소해야 된다. 거부를 먼저 취소해야 된다. 그러면 처음에 허가 등을 신청을 했는데 거부가 나와 있었지. 처분 명령 재결을 하기 전에 그걸 먼저 취소했지. 그럼 현재 뭐만 남아있어? 이전에 신청만 남아있잖아. 그 신청에 대해서 처음에 거부를 한번 했고 이번에 재결의 취지에 따라서 다시 처분을 할 거니까 두 번째 처분. 그래서 이전의 신청에 대한 재처분 의무가 되는 겁니다. 거부를 취소하기 때문에 그런 거라고. 거부를 취소하기 때문에 언제 나오는 거라고? 처분 명령 재결을 했을 때. 처분 재결을 했을 때는 행정청에 더 이상의 역할이 없습니다. 더 이상의 역할이 없기 때문에 처분 명령 재결을 했을 때 문제고 원상회복 의무 이런 거 당연히 없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이 재처분 의무를 부과하잖아요. 저기 있는 처분 명령 재결, 재처분 의무를 부과를 하면은 불이행했을 때 강제 수단이 뭐가 등장해? 직접 강제가 등장해요. 직접 강제. 직접 강제는
거부 처분, 취소 심판, 무효하기 심판에는 절대 없음. 어디에만 있는 거라고? 음행 심판에만. 음행 심판에만. 왜? 여기에 이게 있으니까. 처분 재결이 있으니까. 이 친구 때문이라고 했죠. 이 처분 재결은 그냥 관상용이긴 한데 두 가지 의미를 갖고 있었잖아요. 심판법의 변경의 의미를 적극적 변경으로 해석하는 법적 근거가 돼주고, 두 번째 직접 강제를 도입할 수 있는 물적 토대를 만들어주고 하는 두 가지 의미가 있다고 했습니다. 변경의 의미, 적극 변경, 그 다음에 직접 강제, 도입의 토양을 마련해준다. 관상용이긴 하지만 저 친구 있어야 된다고요. 그냥 음행 심판에는 처분 재결이 있잖아요. 적극적 형성 재결. 그러니까 여긴 직접 강제가 도입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러나 취소 심판에는 소극적 형성밖에 안 되지 적극적 형성을 할 수가 없어요. 거기에는 강제 수단이 있어봐야 간접 강제밖에 없고, 결론은 뭐야? 직접 강제는 오직 의무이행 심판에만 존재하는 것이다. 의무이행 심판에만 존재하는 것이다. 이겁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의무이행 심판에 대한 얘기를 마치고, 그 다음에 고지제도를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지제도. 별로 안 어렵죠? 어렵지 않아요. 썩소. 생각을 안 하면 돼요. 어렵다 쉽다라는 생각을 안 하면 돼요. 그러면 안 어려워요. 그렇죠? 그냥 하던 대로 계속 하면 됩니다. 하던 대로. 이런 식의 마인드 컨트롤을 나는 제일 잘하는 인간들이 연예인 집단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연예인들이 정치를 하면 상당히 잘 될 겁니다. 왜냐면 연예인들은 미안하지만 좀 무식할 거 아니겠습니까? 무식하면 상관없다고요. 사람 착하고 그리고 마인드 컨트롤만 할 수 있으면 정치는 누구나 할 수 있어요. 근데 정치인들 보면 연예인보다 못하죠. 근데 되게 웃기잖아요. 연예인은 공인이 아니에요. 그냥 지 돈 벌려고 있는 사람인 거죠. 그러니까 비교를 해보세요. 여러분, 교수님은 선생님이에요. 그쵸? 저희 학 교수님들은 교수님이라고 하면 되게 싫어한다고 했죠. 내가 너희들의 교수 해주는 사람이냐? 그게 아니라 나는 너희들보다 먼저 공부한 사람이야. 선생님이라고 부르기를 원하시거든. 비교하면 강사는요. 강사는 선생님이 아니에요. 이건 말 그대로 강사라는 정의가 뭐예요? 지식 팔아먹고 돈 쳐받는 인간. 이게 정의예요. 그쵸? 네. 그런 식의 차이야. 근데 보세요. 교수님들은 원래 선생님이어야 되는데 교수님들이 선생님답지 못한 교수님들이 많죠. 오히려 돈 쳐받으려고 하는 교수님들이 많이 계시지 않습니까? 돈을 목적으로 교수짓 하는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많이 봤고 저도. 횡령하는 건 너무 많이 봤어요. 와, 횡령은 아주 그냥 일 삼고 있습니다. 2도 아니고 3도 아니고 1을 삼아 최고로 삼겠다는 거죠. 연구보다는 횡령 막 이런 죄송한 얘기지만 그런 분들 많이 봤습니다. 이게 뭐 어떤 그 집단에 대한 명예훼손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있는 그대로의 이제 팩트를 얘기하라고 하면 나는 사례를 쭉 들 수 있어요. 여기서 얘기하면 안 되거든. 그지? 그런 것 뿐이죠. 근데 강사 중에서도요, 돈 받고 그냥 지식 팔아먹으려고 하는 사람이 아니라 진짜 학생들의 합격과 인생을 걱정하는 선생으로서 자기를 계속 이렇게 매김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대로 갖다 적용시켜보세요. 정치인과 연예인. 공인은 정치인이죠. 연예인은 그냥 자기 사익을 추구하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오히려 공인같이 행동하는 연예인들이 더 많지 않습니까? 반대로 생각해봐요, 여러분들. 정치인이 나쁜 짓 하면 욕 안 하죠, 여러분들. 원래 나쁘니까. 연예인은 나쁜 짓 해도 돼요. 상관없어요. 그 비판할 우리가 건덕지가 없어요. 연예인이 나쁜 짓 하는데 무슨 문제가 있어요. 나쁜 짓 해도 되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나쁜 짓 하면 막 욕을 하잖아요. 뭔가 기준이 다 잘못되어 있죠. 그런 거예요. 제가 봤을 때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차라리 연예인들을 정치를 시키는 게 낫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좀 많이 들어요. 정치인들한테 기대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약속을 안 지키는 걸 당연하다는 식으로 생각하는 그들에게 과연 초등학교부터 다시 다니라고 해야 돼. 그래서 공부 잘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초중 고등학교에서는 인성만 가르친다. 그러니까 인성만 제대로 된 사람들만 20살 때 내보내도 사회는 돌아갑니다. 그게 안 돼 있죠. 고지입니다. 고지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고지가 아니라 고지는 원래 이름이 교지였습니다. 교지 임금님의 교지를 내리셨다. 막
그런 건 아니고요. 교지, 가르칠 교자의 알지자예요. 알려주겠다. 이 원래 고지제도의 출발이 무식한 것들아 너희들을 교화한다 이거였어요. 네, 무식한 것들아 너희들에게 알려주겠다. 그게 교지였습니다. 뭐가 무식하다는 거예요? 일반 국민들은 이 행정심판 소송이라는 불복 절차에 대한 무지, 무지 이거는 잘못은 아닙니다. 그죠? 하지만 팩트는 팩트잖아. 무지가 있죠. 이 무지를 절차를 통해서 해소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인정되는 게 고지제도입니다. 알려주겠다는 거예요. 알려주겠다. 불복 방법에 대해서. 뭘 고지한다고요? 목적어가 뭐라고? 불복 방법. 불복 방법을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교수님들은 이 고지를 뭐라 불러? 불복고지라고 불러요. 불복고지. 정확한 표현은 불복고지입니다. 불복 방법을 가르쳐줘서 알려주는 겁니다. 그게 바로 불복고지. 근데 이 고지라는 것은요, 원래 어디 있어야 되는 거냐면 행정절차법에 있어야 돼요. 이건 처분 절차거든요. 처분을 할 때 그 처분에 대해서 불복하는 방법을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처분 절차야. 원래 어디 나와 있어야 된다고? 행정절차법에 나와 있어야 된다. 불복 방법을 알려준다고 했죠. 불복은 뭐랑 뭘 말하는 거야? 소송과 심판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불복고지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소송고지, 심판고지.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소송고지하고 심판고지하고 두 개가 있어. 어머, 근데 그 소송하고 심판에는 일반법들이 있네요. 소송에는 행정소송법이 있고 행정심판법이 있잖아, 심판에는. 그렇죠? 그러면 머릿속으로 세 개를 떠올리세요. 원래는 처분 절차니까 행정절차법 한 개, 그 다음에 소송고지, 심판고지 두 개가 있으니까 행정소송법 한 개, 행정심판법 한 개, 총 세 개를 머릿속으로 떠올리기 바랍니다. 근데 만약에 소송법이나 심판법에 고지에 대한 내용이 있다면 그건 무슨 법입니까? 특별법이죠. 처분 절차니까 고지제도에 대한 일반법은 행정절차법일 거잖아. 소송법이나 심판법에 이 내용이 있으면 그게 특별법이겠지. 관계를 맺어줬습니다. 그리고 각각 몇 년도에 제정되는지 생각하세요. 행정소송법은 1951년도에 만들어졌습니다. 행정심판법은 이건 잘 알죠? 1984년도에 만들어졌고요. 행정절차법은 1996년도에 만들어졌습니다. 51년도, 84년도, 그리고 96년도에 만들어졌어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소스. 행정심판법에 태어날 때부터 고지 내용이 있었어요. 심판고지 내용이 있었어요. 행정소송법에는 태어날 때부터 지금 이 순간까지도 고지에 대한 내용, 소송고지에 대한 내용이 없습니다. 행정절차법은 변화해 왔습니다. 정리할까요? 지금 얘기한 거를 정리를 해봅시다. 고지는 몸고지, 불복고지. 불고기 버거. 불복고지인데 불복에는 뭐랑 뭐가 있어요? 소송하고 심판하고 이렇게 있죠. 행정심판하고 행정소송하고 합쳐서 우리가 불복절차라고 얘기해요. 그러면 불복고지에는 두 가지가 있을 수 있겠네. 심판고지, 그 다음에 소송고지. 이렇게 있겠죠. 그리고 이제 특별법, 일반법 이렇게 들어가면은 일반법은 행정심판법이죠. 얘는 처분 절차니까 행정심판법. 여기에는 뭐가 있다? 엄마, 행정심판법이다. 미쳤어요. 행정절차법이죠. 행정절차법, 행절법입니다. 행정절차법, 행절법입니다. 이게 이제 처분 절차에 대한 문제니까 일반법이에요. 그럼 여기에는 뭐가 있었다? 행정심판법, 행심법이 이렇게 있겠고, 그 다음에 여기에는 행소법이 있다. 행정소송법이 있습니다. 근데 행정심판법은 언제 만들어졌어요? 84년도에 만들어졌지, 얘는 51년도에 만들어졌지, 얘는 96년도에 만들어졌죠. 그럼 96년 전까지 우리나라 국민들은 소송과 심판의 달인들이고 96년도 이후에는 우리나라 국민들이 갑자기 멍청해졌어. 그래갖고 막 알려줘야 돼. 그렇겠습니까? 그건 아니겠죠. 처음부터 지금까지 몰라요. 소송이 뭔지 심판인지 뭔지 모르는 게 일반 국민들입니다. 그죠?
그걸 욕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잖아요. 근데 그게 96년도에 만들어졌단 말이에요. 이거보다 좀 앞에 만들어진 쪽에 심판법이나 소송법이 자기들 거니까 심판고지, 소송고지를 스스로 담고 있었다면 좋았겠죠. 그죠? 담고 있었습니다. 얘는 담고 있었어요. 얘는 뭐예요? 고지제도에 대한 규정이 있고, 그 다음에 고지를 위반했을 때, 고지를 안 했을 때 그에 따른 불이익 방지 규정으로서의 대책도 마련되어 있었어요. 처음부터 84년도부터 처음부터 만들어져 있었습니다. 그 다음 얘는요. 얘는 처음부터 끝까지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 소송법에는 소송고지에 대한 얘기가 없어요. 그 다음에 그거를 고지를 안 했을 때 대책도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이 친구를 생각을 해보게 되면 이 친구는 처음에 96년도에 만들어졌을 때하고 그 다음에 2007년도에 개정됐을 때하고 구간을 좀 나눠야 됩니다. 구간을 나눠서 보시게 되면 얘가 이렇게 해서 그걸 나눴잖아요. 여기서 96년도에 만들어졌고 2007년도 개정되었을 때부터 고지와 관련된 문제는 여기서 한 번 바뀌었어요. 한 번 바뀌는데 여기 1구간, 2구간 이렇게 생각해 보시게 되면 여기에는요. 고지에 대한 내용이 있었을까? 그 다음에 그 고지 의무를 위반했을 때의 대책에 대한 내용이 있었을까? 보니까 처음에 1구간 96년도에 만들어진 후에는요. 1구도일까? 네, 여기에는 뭐만 있었냐? 심판고지만 있었어요. 심판고지 84년도부터 심판고지 원래 여기 있었잖아. 이거 없어도 이걸로 충분히 먹고 살 수 있거든요. 근데 그냥 재탕 친 거밖에 없었어. 그게 2007년도에 개정이 되면서 심판고지 플러스 소송고지, 심판하고 소송하고 합쳐야지 불복이잖아요. 이렇게 해서 고지의 내용을 완편을 짓습니다. 2007년도에 비로소 완성이 돼. 그럼 이때까지 아무 생각 없는 거죠, 입법자들은. 그죠? 네. 법사위에서 법안들이 다 침몰해서 죽어버린다면서요. 익사한다고. 그죠? 그래서 선진화법에 바꿔갖고 이번에 또 정의장이 또 뭐 하나 넘겼죠. 그죠? 위원장이 누구라고요? 권성동이랍니다. 네. 정말 그때도 좀 많이 놀랐어요. 지금 거기 장 의원하고 이 권 의원하고 이 쓰레기들아 그리고 나가서 바른정당 갔다가 그죠? 다시 몸에 AI 묻혀가지고 다시 철새가 돌아갔어요. 거기 가서 원래 있었던 자유당 사람들보다 더 심한 짓을 지금 골라하고 있죠? 도망갔던 거에 대한 자기 색깔을 빼기 위해서 최대한 나쁜 짓을 더 열심히 하고 있어요. 요즘 라디오에 나와서 그 사람들이 인터뷰하는 거 들으면 정말 토하기 직전입니다. 박근혜 자를 때 그 사람들이 행동한 걸 보고 사람들이 그 사람들 괜찮은 사람들인 줄 알고 많은 지지를 보내기도 했었어요. 근데 중간에 이상한 짓을 해서 사람들이 뭐라고 한마디 했죠? 그런데 가다가 막 돌아오고 막 이런 짓거리 했죠? 근데 지금 저러고 있죠? 그게 다 뭐였다는 결론이에요. 박근혜 자르고 안 자르고 아무 관심이 없었다는 거죠. 나라가 어떻게 돌아가 아무 관심 없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철저히 본인의 이익에 맞는 대로만 움직이고 있다는 거예요. 당시에는 박근혜를 자르는 거에 소리를 지르는 게 본인의 이익에 맞았고 지금은 자유당의 힘을 얻기 위해서 완전히 그때랑 반대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반대 소리를 지르는 게 자기한테 이익이 된다는 거예요. 이거예요. 연예인보다 낫습니까? 정치인이? 배운 놈이 더 나쁜 놈이에요. 배운 놈이. 그죠? 그래서 말씀드렸잖아요. 요즘 중학생들, 초등학생들은 너희들 꿈이 뭐야? 그럼 연예인이라고 하잖아요. 옛날처럼 뭐 대통령이 되고 싶어요, 정치인이 되고 싶어요 이런 말 안 하잖아요. 이유가 뭐래? 박근혜 그 재판할 때 딱 보니까 이 나라 말아먹은 사람, 촛불 집회할 때 보니까 이 나라 말아먹은 사람들은 다 공부한 사람들이더라. 난 애국자이기 때문에 공부를 하지 않겠다. 노래를 부르고 춤을 추겠다. 걔들 말이 맞는 거죠. 어른들이 길을 잘못 제시하고 있는 거죠. 공부를 열심히 하면 이 사회 보탬이 될 수 있다가 아니라 공부를 열심히 하면 법꾸라지가 될 것이다라는 걸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들은 공부를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친구들도 공부를 스스로 거부하는 거죠. 그런 친구들 상당히 많이 있어요. 옛날에 우리 어렸을 때도 제 친구들 중에 그런 친구들 있었어요. 공부를 거부한다. 심지어 저 바로 위에 학번 형님 같은 경우에는 고등학교 때 한 번도 안 빼고 전교 1등을 계속 하셨거든요. 그리고 실제 시험을 보고 나서도
뭐 어디든 갈 수 있는 점수를 받아왔는데 저랑 이제 되게 친해가지고 저랑 한 여자를 좋아했거든. 그것 때문에 많이 친해졌어요. 싸우기도 했지만 또 다시 또 화해도 하고 술도 먹고 고등학생이지만 막 이러면서 이제 형이 그러는 거예요. 친구들한테 말을 할 수가 없다. 난 대학을 가지 않겠다. 그러는 거예요. 형은 왜 대학을 안 가냐? 점수가 너무 아깝다. 그러니까 대학을 가서 뭐 하냐? 난 데모하겠다. 우리는 고등학교 때부터 데모를 했거든요. 그땐 대학생들의 도움을 받지 못했어요. 그냥 우리가 돌아다니면서 고등학생들 모았어요. 근데 안 가겠다 그래서 가서 같이 하자. 그래서요. 가서 같이 하자. 1년만 기다려라. 금세 따라간다. 좀만 기다려. 내가 나이가 좀 어리다. 그래서 가 있어라. 그래서 갔어요. 서울대 갔죠. 가서 이제 데모지를 하다가 결국은 이제 기자가 됐어요. 그 길이 제일 낫다고 본인은 판단했어요. 기자질을 하다가 또 때려치고 나와서 바로 또 시험 봐서 변호사가 됐어요. 이게 그래도 어려운 사람들에게 힘을 줄 수 있는 마지막 길이 아니겠는가라는 생각을 했다는 거야. 이 생각을 해보세요. 그 형님이 정말 좋은 사람이거든요. 정말 좋은 사람인데 공부 정말 잘해요. 이렇게 공부를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들도 공부를 해봐야, 대학을 가봐야 이 사회에 보탬이 될 수 있는 일을 할 수 없다는 자포자기를 해버리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죠? 후배 따위가 가서 막 술 사주면서 막 후배가 고딩이 막 형 우리 술이나 먹을까? 말해서 막 얘기를 해야 되나? 뭐가 좀 이상하잖아요. 그죠? 뭐가 좀 이상합니다. 이 사회가. 뭐가 없어요. 지금 왜 국민들이 막 의견이 분열되지 않고 그래도 어느 정도 유지가 되고 있는지 아세요? 저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전 여운형이라는 사람을 제일 좋아하는데 이 사회 지도자가 없어서 그래요. 지도자. 사표가 될 만한 사람이 지금까지 없었어요. 그나마 저 정도라도 살면 사람답게 사는 거다. 인간답게 행동하고 있다. 라고 볼 만한 사람이 하나도 없었잖아요. 하나도 없었기 때문에 아이들은 뭘 보고 커야 되는지 몰라요. 위인전을 보면 그냥 다 딴 나라 얘기 같고 그랬단 말이에요. 현존하고 생존하는 자 중에서 그나마 보고 배울 사람이 없었어요. 지금 정치인들 보면 똑같은 거 아닙니까? 그죠? 그나마 우리 민주당에 문재인 대통령이 있어서 그나마 학생들이 좋아하잖아. 아이들이 좋아하는 정치인이 제일 좋은 정치인입니다. 아이들은 절대 자신의 이해관계에 얽히지 않아요. 나쁜 사람들이 너무 많죠. 이런 거나 좀 똑바로 만들지. 그치? 우리 행정소송법도 지금 짬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분명히 그거 짬돼가지고, 그거 뭐, 법안 넘어왔었는지도 모르고 있을 겁니다. 그죠? 쓰레기 같은 새끼들 아주 그냥. 나쁜 놈들입니다. 다 잘라야 돼. 얼마 안 남았어요. 그죠? 이번에 지자체 선거 뭐 그것 때문에 또 그만두는 것들 엄청 많이 생길 겁니다. 요것들. 저는 우선 기본적으로 정치인 사람 취급 안 하거든요. 요것들 아주 그냥 그만두면. 그래서 요번에 보궐선거 엄청 사이즈 나온 다음에 여기서부터 시작해야 됩니다. 여기서부터 싹 다, 왜? 강사는 이런 말 해도 됩니다. 난 공무원도 아니야. 아무것도 아니야. 그치? 아무 말이나 막 해도 되는 게 강사야. 왜? 우리는 지식 팔아먹고 돈 버는 사람들이니까. 아무 말이나 막 해도 되는 거지. 이번 보궐선거 때부터 싹 갈아엎어야 됩니다. 싹 갈아엎어서 이것들이 그렇게 국민들이 욕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의석수 나온다고 깝죽거리는 거잖아, 지금. 그 의석수, 허상이라는 거 보여줘야 됩니다. 아예 주머니 털어버려야 됩니다. 얘네들 국고보조금 없으면 움직이지도 못하는 것들입니다. 다 나갈걸요? 다 나갈걸요? 왜? 얘들은 이거 없으면 안 움직이는 애들입니다. 자신의 어떤 가치관이라거나 정치적 철학이 없어요. 자기들도 그 얘기 하잖아. 우리가 조금이라도 손해를 보면서 우리의 주관을 끝까지 밀고 나간 적을 한 번도 보여준 적이 없기 때문에 국민들이 싫어하는 거 아니냐라고 자기들끼리 토론합니다. 근데 이 순간에도 조금도 1원도 손해를 안 보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죠? 최경환이가 뭐라고 했어요? 우리는 1원도 받은 적 없다라고 했죠. 근데 1원이 아니라 뭐 매년 1억씩 받고 있었잖아. 그지? 이 보세요. 입만 벌리면 거짓말입니다. 일은 안 하면서 이런 것 좀 통과시켜줘. 그지? 일은 안 하면서 거짓말이 일인 줄 알아. 거짓말의 달인들. 그렇게 치면 정말 프로 거짓말러. 그치? 거짓말러들이죠. 심판고지가 있다가 소송이 포함됐어요. 소송이 포함이 됐는데 이게 행정절차법에 옛날에도 없고 지금도 없습니다. 눈 가리고 아웅이에요. 눈 가리고 아웅이에요. 뭐라고요? 심판고지가 있었어. 처분을 할 때에는 지금으로 치게 되면 행정절차법 26조입니다.
26조. 요거는 지금으로 치면 행정절차법 58조고요. 이거는 지금으로 치게 되면은 고지 쪽. 여기는 행정절차법 26조입니다. 26조에 보게 되면 옛날에 뭐 심판, 처분을 할 때는 심판 어떻게 제기하는 건지 설명해 줘라. 지금은 심판하고 소송하고 어떻게 제기하는 건지 설명해 줘라. 근데 뭐가 없어? 위반의 효과, 불이익 방지 규정, 대책이 없어요. 만약에 심판과 소송에 대한 걸 안 알려주죠? 그러면 어쩔 수 없다. 이거예요. 항상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의무를 부과했으면 그에 따른 강제 수단이 있거나 또는 대책이 마련되어 있어야 되는 거라고요. 지금도 없습니다. 지금도. 그럼 생각해 보세요. 위에하고 밑에하고 라인을 잡아보세요. 심판 고지 쪽하고요. 그 다음에 소송 고지 쪽하고 이렇게 비교하게 되면 중요한 거는 위반 효과 이 부분이에요. 위반 효과. 고지를 해라. 고지를 안 하면 이렇게 해주겠다. 아까 얘기한 대로 120일이라고 알려줬는데 알려줬으면 120일 안에만 제기하면 된다. 안 알려주면은 180일까지 보장을 해주겠다. 이런 대책이 마련돼 있어요. 여기가 핵심이란 말이야. 여기 핵심이야. 그러면 얘는 이쪽입니까? 이쪽입니까? 지금 2007년도 이후로 봤을 때 여기에는 고지하라. 만약 위반하면 이렇게 해결하자 라고 돼 있어요. 여기에는 고지하라. 그리고 나서 뭐 안 해도 어쩔 수 없다. 그럼 뭘 적용시킨다고? 이걸 적용시키면 해결이 되는 거예요. 특별법. 그래서 고지제도에 대한 문제가 행정심판의 고지 저거밖에 주지 않대요. 58조. 이쪽은 의미가 없는 거야. 이쪽은. 왜? 일반법이 얘보다 못하잖아. 일반법은 개별법에 특별법에 없는 내용은 일반법에 따른다는데 없는 내용이 없어. 개별법이 일반법보다 더 많은 내용을 더 자세히 잘 규율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얘를 적용시키는 게 아니에요. 그 다음 밑에 소송. 소송 같은 경우에는 여기는 아무것도 없어. 행정소송법에는 소송에 대한 얘기가 한마디도 없어. 그리고 절차법. 고지하라는 말은 있죠. 여기 고지하라는 말은 있는데 대책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 적용시켜봐야 사실 방법이 없어요. 고지 안 해버리면 속수무책인 겁니다. 그럼 보세요. 심판고지 쪽은 해결됐죠. 행정심판법 있으니까 된 거지. 어쨌든 된 거야. 그러니까 소송고지 같은 경우에 얘가 고지를 안 해버린 방법이 없지. 그러니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야. 이 행정심판법 있죠. 이거를 여기에다가 이렇게 좀 하면 안 되겠냐? 유추적용. 이거 위반의 효과. 우리 쪽에는 아무것도 없는데 니네가 좀 원조해주면 안 돼? 좀 도와주면 안 될까? 유추적용하면 안 될까? 그랬더니 판례가 뭐라고 하냐면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은 그 목적과 절차 자체가 아예 다른 제도이다. 전혀 다른 제도이므로 유추적용 안 된다. 이렇게 되는 거야. 안 된다. 안 된다. 이렇게 봤어 판례가. 그런 말이에요. 행정청이 처분을 하면서 통지서에다가 취소를 제기하려면 이 A 처분에 대해서 취소를 제기하려면 5,000일까지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라고 해서 이 사람이 4,999일까지 기다렸다 소송을 제기해갖고 각하돼도 어쩔 수 없는 거예요. 행정청이 국민 상대로 해서 농간해도 괜찮다 받아들이라는 겁니다. 지금 말이 되겠어요? 무슨 그게 말입니까 소입니까? 행정청은 국민한테 사기쳐도 된다는 거예요. 지금 법 상황으로 보게 되면 심판 쪽은 사기 못 칩니다. 심판과 관련된 사기를 못 치죠. 소송과 관련된 사기 쳐도 되는 거예요. 행정청은 현재까지입니다. 그래서 행정소송법 개정안에 방금 봤던 대로 행정심판법은 27조 5항 6항이 있죠. 5항에는 오고지의 효과, 위반의 효과, 6항에는 불고지의 효과, 위반의 효과 내용이 있단 말이에요. 행정소송법 개정안에도 저 위반의 효과 규정이 들어오긴 들어왔어. 뭐라고 들어왔을까? 오고지의 효과만 들어왔어요. 불고지의 효과가 안 들어왔습니다. 그러니까 90일 안에 소송을 제기해야 되는데 120일 만에 제기할 수 있다라고 잘못 알려주면 120일 안에 소송 제기하면 되는 겁니다. 그건 되는데 안 알려주면 또 방법 없습니다. 그럼 이제부터 어떻게 하겠어요? 행정소송법 개정안 통과된 다음부터 여러분들이 지자체장이면 어떡할 겁니까? 그냥 알려주지 않으면 돼요. 알려주지 않으면 쟤는 뭐예요? 무식하다가 기본 출발이잖아. 그렇죠? 무지한 국민은 시간을 놓치고 바보가 될 것이다. 여러분들은 안 알려주겠죠. 저라도 안 알려주겠습니다. 왜? 자꾸 날 상대로 소송 제기할 거니까.
이런 상황이에요. 오고지 불고지, 오고지 불고지. 이제 개정안에 뭐가 들어오는 것 같긴 했는데 오고지밖에 안 들어왔다. 됐습니다. 빠른 속도로 정리해 봅시다. 불복고지 제도, 불복 방법을 알려주는 것이다. 처분을 할 때 그 상대방한테 불복 방법을 알려줘서 그 무지를 해소시켜주는 방법인데, 행정심판법은 58조에, 행정절차법은 26조에 나와 있습니다. 고지를 하라. 이거는 58조 26조예요. 그래서 심판고지에 대한 규정이 심판법에 있고요. 그 다음 고지가 처분이니까, 고지는 처분이 아니죠. 그냥 정보를 알려주는 거야, 정보를. 그래서 사실행위에 불과하다. 그런데 고지를 해달라고 신청을 했는데 거부를 하면 어떻게 될까? 이건 처분으로 봐야 된다는 게 동설입니다. 그러니까 이럴 수 있잖아요. 고지를 안 해버리면 난 모르잖아. 처분 통지서 왔는데 이 처분에 어떻게 불복할 건지 안 알려줬어요. 그래서 내가 전화했어요. 전화해서 나 여기다가 심판 제기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는 거예요? 라고 했더니 저쪽에서 안 알려주지롱 그랬어. 롱? 국민한테 롱? 그럼 처분 성립. 소송 제기할 수 있습니다. 네. 그죠? 그래서 이것도 문제가 있죠. 처분으로 인정해주는 것까지 좋은데 그 다음 또 방법을 모르잖아. 그치? 방법을 몰라서 방법을 알려달라고 했는데 거부를 했는데 그거에 대한 불복 방법은 또 어떻게 알아봐야 되죠? 그럼 또 그걸 물어봐야지. 그럼 저쪽에 또 안 알려주지롱 그러겠지. 그럼 그 거부가 처분이 됐죠? 네, 그러면 이 거부에 대해서 어떻게 불복해 또 물어보겠지. 또 거부를 하겠지? 네, 처분이 됐죠? 또 방법을 모르네. 쓰레기 같은, 그치? 쓰레기통입니다. 네, 이런 건 안 나와. 그치? 주체, 대상. 예, 주체는 처분을 하는 행정청이 알려줘야 되는 게 당연한 것이고, 그 다음에 어떨 때 알려줘야 돼요? 불복할 때. 행정심판이나 소송을 제기할 수 있을 때 어떻게 제기해야 되는지 알려줘야 되겠죠. 그러니까 행정회의가 아니면 애당초 불복이라는 게 존재할 수 없기 때문에 알려주지 않아도 되고요. 그 다음에 수익적 행정행위라고 하게 되면 안 알려줘도 됩니다. 이건 뭘 통해서 알려주는 거야? 처분 통지서를 통해서 알려주는 거잖아. 통지서 받는 사람은 누구라고? 제3자 받아요? 아니죠. 제3자한테 보내줄 수가 없다고 했잖아. 통지서는 오직 누구한테만 가는 거라고? 상대방한테만 가는 거라고. 근데 상대방한테 수익적이면 상대방은 안 싸울 거잖아요. 그러면 안 알려줘도 된다는 거야. 당연한 얘기죠. 그 다음에 종류. 직권으로도 고지할 수 있고 신청에 의한 고지라는 것도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신청에 의한 고지는 58조에 보면 제3자가 신청할 때요. 제3자가 신청할 때. 왜? 제3자는 통지를 못 받잖아. 못 받으니까 불복하는 방법을 모르잖아. 그러니까 얘가 이제 고지를 좀 해달라. 불복 방법을 알려달라. 이렇게 신청을 하게 됩니다. 근데 그 얘기는 뭐예요? 상대방인데도 불구하고 이 새끼가 고지 안 하면 상대방은 물론 포함이다. 라고 해석을 할 수 있겠죠. 네, 그런 걸 우리가 전제 해석이라고 그래요. 이런 것도 인정되면 이거는 물론이다. 네, 상대방은 당연히 신청할 수 있는 게 물론입니다. 앞에서 거부가 처분이 된다는 건 그러니까 상대방의 고지 신청에 대한 거부하고 제3자의 고지 신청에 대한 거부를 다 포함하는 것이라고 봐야 되겠죠. 위반의 효과. 예, 이게 처분 절차인 건 맞아요. 근데 적법 절차는 아닙니다. 우리가 그동안 봤던 사전 통지, 의견 청취, 이유 제시 이런 것들은 처분의 절차이면서 또한 적법 요건이 되는 적법 절차예요. 예, 적법 요건이 된단 말이에요. 절차 요건이면서 그건 뭐라고? 적법 요건이죠. 적법 요건이니까 그 절차를 흠결하면 절차의 위법, 하자가 인정될 수 있을 텐데 이 고지는 그렇지 않습니다. 고지는 절차 요건은 맞는데 처분 절차는 맞는데 적법 요건은 아니에요. 적법 요건은. 왜 그런지는 알겠죠? 사전 통지, 의견 청취, 이유 제시 이런 거는 뭐 때문에 그 절차를 발부하는 거야? 처분의 내용상, 실체상 적법성을 담보해내기 위해서 좀 신중한 판단을 하려고 그런 절차를 발부하는 거야. 이 고지는 뭐예요? 처분을 적법하게 하기 위해서 이 절차를 발부하는 게 아니잖아요. 처분이 나온 다음 상황이에요. 나온 다음 상황에서 어떻게 불복해야 될지를 알려주는 거기 때문에 이 처분의 적법 위법을 판단하는 기준은 절대 아닙니다. 절대 아닙니다. 그래서 고지가 절차 요건은 맞지만 적법 요건은 아니므로 고지를 흠결했다, 위반했다라고 하더라도 그것만 갖고 위법해지는 건 아닙니다. 이건 맨날 나오는 얘기고. 그 다음에 고지를 하는 내용은 3개입니다. 163페이지 밑에 양가로 2번이 가능 여부, 그 다음 3번이 경유 절차,
4번이 청구기간. 3개예요. 가능 여부, 경유 절차, 청구기간. 근데 이게 심판고지 쪽은 전부 대책이 다 있어요. 첫 번째 봅시다. 가능 여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103조 5항에 보게 되면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라고 되어 있어요. 산재법 103조 5항에서 행정심판 못 청구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판례 보면 이런 판례가 몇 개 있어요. 근로복지공단이 산재법상의 처분을 하면서 행정심판 청구할 수 있다고 잘못 알려준 거야. 잘못 알려줬으면 얘가 행정심판 거칠 거 아니겠습니까? 되는 줄 알고 거쳤어. 근데 개별법에서 심판 안 된다라고 딱 못 박아놨죠? 그럼 행심위는 뭐 하겠어요? 야, 안 되는 걸 왜 제기하냐? 각하하겠죠. 각하 제기를 받는다고. 그럼 얘는 그 다음 소송으로 넘어가겠죠? 이제 소송을 넘어갈 때 우리 제소기간 배웠을 때 생각해봐요. 제소기간 특례규정이라는 거는 언제만 적용될 수 있는 거라고? 적법한 행정심판을 거쳐왔을 때만 가능한 거라고 했지. 근데 지금은 무슨 심판이야? 부적법한 행정심판이잖아요. 확실히 부적법한 행정심판 아닙니까? 그러면 심판 들어갈 때까지의 기간하고 90일, 그 다음 나올 때까지의 기간 60일, 150일 사용했다고 치면 제소기간 이미 지나간 거잖아요. 근데 그 부분을 대비해 놨어요. 그 부분을. 이건 심판고지와 관련된 문제지 소송고지 쪽이 아닙니다. 행정소송법 20조 1항 단서에 보면 뭐라고 돼 있어? 제소기간 특례 규정에서 임의주의, 필요주의 두 가지 상황은 적법한 심판을 거쳐왔을 때 특례 규정 적용될 수 있고, 이 가능 여부에 대해서 오고지가 나왔을 때는 부적법한 심판 청구여도 제소기간 특례 규정 적용시킬 수 있다라고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부분 가능 여부에 대해서 행정처는 잘못 알려줬을 때, 심판 못 청구하는데 할 수 있다고 잘못 알려줬을 때 대책이 있어 없어? 있죠. 심판고지 쪽입니다. 심판고지 쪽. 두 번째, 경유 절차. 이거를 뭐 안 알려주거나 잘못 알려줘가지고 처분청 또는 행정심판위원회에다가 그 청구서를 접수해야 되는데 엉뚱한 기관에다 갖다 줬어요. 그것도 정상적인 기관에 갖다 준 걸로 보내주면서 처음에 정상적인 기관에 갖다 준 걸로 그 시점도 인정을 해줘요. 그게 23조에 나와 있어요. 이것도 대책이 있죠. 경유 절차 가지고 장난질도 못합니다. 청구기간, 며칠 안에 심판을 청구해야 되는지에 대한 문제도 27조 5항 6항의 대책이 마련되어 있었죠. 이겁니다. 무슨 말이야? 심판고지 쪽은 가능 여부, 경유 절차, 청구기간 세 가지 모두 다 오고지나 불고지 상황에서, 고지 의무 위반 상황에서 대책이 모두 다 마련되어 있습니다. 다 마련되어 있습니다. 소송고지 쪽은 그렇지 못하고요. 그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뒤에 있는 행정심판의 재결은 앞에서 취소심판, 의맹심판에서 이미 다 한 거예요. 다 한 거여서 그냥 모든 심판 상황을 그냥 정리를 해놓은 것밖에 없으니까 패스. 그 다음 직접처분제도는 간단하니까 보고 나서 쉬었다가 국가별상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직접처분제도. 의무이행 강제수단을 머릿속으로 떠올리면 된다고 했죠. 의무를 이행을 안 하고 있는 거야, 상대방이. 그러면 직접적 강제수단, 간접적 강제수단 두 가지가 있죠. 직접적 강제라는 것은 동일 상태 실현. 의무를 이행한 거랑 동일한 상태 실현. 간접적 강제는 자진 이행 유도였죠. 근데 이게 의무가 누가 의무를 불이행하고 있는지도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국가 쪽이 의무를 불이행할 때도 마찬가지고 국민 쪽이, 사인 쪽이 의무를 불이행할 때도 마찬가지고 둘 다 똑같이 직접적 강제수단, 간접적 강제수단 나눠집니다. 지금 우리가 얘기하려고 하는 건 뭐예요? 국가 쪽이 의무를 불이행했을 때예요. 어떤 의무? 기속력으로서 의무가 부과가 되어 있는데 판결, 재결의 취지에 따라 행동에 대한 의무가 부과가 되어 있는데 그걸 이행하지 않을 때죠. 재처분 의무 불이행했을 때. 간접적 강제수단은 우리가 얘기하는 배상명령제도, 간접강제 얘기하는 거고요. 여기서의 직접적 강제수단은 우리가 말하는 직접처분제도, 직접강제를 말하는 겁니다. 이건 앞에서 이미 자세히 설명을 했죠. 행정소송에서는 간접강제만 인정되고 직접강제는 인정될 수 없다고 했어요. 이유는 처분 판결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적극적 형성 판결이 있어야지, 고등학교를 졸업해야지
직접 처분이라는 거를 할 수가 있다고 했어요. 행정심판위원회가 재결청이 아니라 처분청으로 변신해서 처분을 해주는 거고, 그 다음 사법부, 법원이 법원으로서가 아니라 뭐로 간다고? 처분청으로 변신해가지고 처분을 해줄 수 있어야 되는데, 그게 행정소송 쪽은 안 된다는 거죠. 정리하면 어떻게 돼? 이번에 간접강제가 행정심판에 도입됐으니까 행정심판에는 간접강제와 직접강제, 행정소송에는 간접강제만 이렇게 인정되는 거죠. 행정심판도 오직 어디에서만 인정돼요? 의무행심판. 의무행심판에서만 인정되는 게 직접강제입니다. 그 직접처분제도에 대한 내용이에요. 직접처분제도. 적용 요건 보시게 되면 처분 명령 재결에도 불구하고 재처분을 하지 아니하였을 때, 이건 재처분 의무 불이행을 에 대한 대상으로 하는 건데, 형성 재결에는 재처분 의무가 없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이행 재결에만 재처분 의무가 있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처분 명령 재결 쪽입니다. 의무 이행 심판 쪽이고요. 취소나 무효 쪽이 아니고, 그 다음에 처분 명령 재결 쪽입니다. 형성 재결이 아니고 이행 재결 쪽에서 재처분 의무가 부과되는데 그것을 불이행을 하고 있어. 그리고 시정 명령에도 그 기간 내 일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게 기본 전제가 된다는 건 간접강제하고 비교하면 무슨 차이가 발생해요? 간접강제하고 비교하면 거긴 즉시 배상명령이 되잖아요. 시정명령 단계를 거치고 나서 배상명령을 할 수도 있었지만 즉시 배상명령도 할 수가 있었죠. 여기에는 그런 거 안 됩니다. 무조건 시정명령 단계를 거치고 나서 직접 처분으로 나아가야 되는 겁니다. 알겠죠? 그래요. 재처분 의무 불이행과 시정명령 불이행까지입니다. 재처분 의무 불이행과 시정명령 불이행까지 포함해야만 직접 처분이 가능하다. 법적 성격, 뭐 이런 거 자주 물어보는데 간단한 문제죠. 뭐랑 비교하는 거야? 43조 5항에 있는 처분 재결하고 50조 1항에 있는 직접 처분하고 두 개를 비교하는 거예요. 어쨌든 둘 다 행심위가 허가를 내주는 거야. 허가를 내주는데 43조 5항에 있는 처분 재결은 행정심판위원회가 재결청의 지휘에서 재결의 형식으로 허가를 내주는 거고, 직접처분제도, 이 직접처분이라는 것은 행정심판위원회가 얘가 처분청의 지휘에서 처분의 형식으로 허가를 내주는 거예요. 재결청의 지휘에서 재결의 형식으로 했는가, 아니면 처분청의 지휘에서 처분의 형식으로 했는가에 따라서 처분 재결과 직접처분을 구별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이건 재결로 하는 게 아닙니다. 이거는 빙의하는 거라고요. 처분청으로 빙의하는 거라고. 그래서 처분청의 지휘에서 행위를 하는 부분이다라는 법적 성격 자주 언급됩니다. 문제에서. 네, 그 다음에 뭐 자치 사무에 있어서는 뭐 달리 볼 것인가? 달리 볼 거 없고요. 달리 볼 거 없고, 적용 한계 보시게 되면은 이 부분 때문에 이번에 간접강제가 의무행 심판에 도입된 거라고 했죠? 전에 한번 설명드렸던 그 내용입니다. 처분의 성질이나 그 밖에 불가피한 사유로 위원회가 직접 처분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정보공개가 대표적인 케이스라고 했죠. 피청구인 처분청에 협력을 요하는 상황이라고 했습니다. 아무리 얘가 결정을 내린다고 하더라도 그 실시를 할 수가 없어요. 너한테 공개를 해줄게. 그럼 주세요. 없는데?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피청구인의 협력을 필요로 하는 경우엔 직접강제는 무력화된다. 무력화된다. 일반적으로는 직접강제가 간접강제보다 훨씬 더 실효적이지만, 이렇게 예외적인 상황에서는 오히려 간접강제가 더 실효적입니다. 직접강제는 아무 힘을 쓰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이걸 대비해서 이번에 새로 들어온 게 의무행 심판에 있어서의 간접강제 제도의 도입이죠. 그 부분이 새로 들어왔다고 했습니다. 간접강제 4개 새로 들어왔다고 했죠. 원래 아예 없었고. 절차 및 효과 보시게 되면 행정청한테 내가 널 대신해서 처분을 했다는 사실을 알려주게 돼 있어요. 피청구인 처분청한테 알려주는 겁니다. 야, 내가 분명히 인용 재결을 했고 처분 명령 재결을 했고 너한테 내가 허가하라고 시켰는데 너 그거까지 안 하대? 야, 그래 내가 시정명령도 했어. 새끼야, 내가 2번이나 기회를 줬어. 너 그거까지 안 하대? 야, 그냥 내가 했다 임마. 알려주는 거야. 야, 내가 했어 임마. 그거까지 하지 마. 그리고 뭐야? 내가 한 거는 있잖아. 법적으로는 네가 한 거다. 네가 한 거다. 이렇게 되는 거야. 알려줘 버린다고. 왜 그럴까요?
얘가 허가를 내줄 수는 있어요. 행정심판위원회가 처분청으로 법에 근거가 있으니까 변신할 수 있어요. 허가를 내줄 수 있는데 허가증도 발급해야지 그 이후에 여러 가지 후속 조치들이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 후속 조치들을 얘가 할 수는 없잖아요. 행심위가 할 수 있는 건 오직 허가를 내주는 것까지입니다. 허가를 내준 다음 상황은 처분청이 움직여줘야 되는 거예요. 처분청이. 그래서 얘한테 통보를 하도록 되어 있다. 그런 내용이고, 그 다음에 불복 방법 보시게 되면은, 그러면 이 처분청 있잖아요. 사실은 자기가 한 게 아니잖아. 행심위가 한 거잖아. 여기에 대해서 불복할 수 있겠느냐? 특히 언제? 자치사무일 때죠. 자치사무일 때. 지방자치단체의 고유한 사무예요. 근데 이 지자체장은 거기에 대해서 거부부작위를 한 거야. 얘만의 고유한 사무예요.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행심위가 인용제기를 하면서 쟤한테 분명 완전히 고유한 내 사무거든요. 그러니까 나한테 쟤한테 허가해주라고 시킨 거야. 내 마음이야, 이씨. 그래 안 한 거야. 그랬더니 행심위가 네 마음이 어딨어? 그리고 얘가 허가를 내줘버린 거야. 그랬을 때 얘가 불복할 수 있겠냐 이거예요. 소송을 제기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왜 안 될까? 이 행심위의 행위는 처분청의 행위로 의지된다고 했잖아요. 행심위의 행위는 누구의 행위다? 본인의 행위예요. 본인의 행위. 처분청 행위로 의지가 되니까 자기가 한 처분에 대해서 소송을 제기하는 이상한 상황이 발생한다고요. 뭐랑 비교를 하시는 거라고? 피청구인의 인용 재결에 대한 불복 가능성이 있었죠? 기억납니까? 행정심판의 재결을 거쳤어요. 근데 그게 인용 재결이야. 이랬을 때 피청구인이 그 인용 재결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을까요? 그 말을 했을 때 행정심판이 재결을 거쳤을 때는 그 재결까지가 행정부의 최종적인 입장이라고 했잖아. 그러니까 행정부가 자기의 판단에 대해서 자기가 소송을 제기한 상황이 온다고 했죠. 이거는 그게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는 거야. 이건 완전히 자기 처분에 대해서 자기가 소송 제기하는 거예요. 말이 안 되는 상황이거든. 그러니까 피청구인 쪽에서는요. 그게 인용 재결이든 아니면 의무행심판에서의 대놓고 직접 처분이든 간에 전부 다 뭐가 인정될 수 없다? 기속력 때문에 원고적격이 인정될 수가 없어요. 원고적격이. 피청구인 쪽에서는 어떤 상황에서도 불복이라는 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게 결론이에요. 피청구인 쪽에서는 인용 그 자체든 인용 이후 상황이든지 간에 얘네들은 소송을 통한 불복 방법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이런 거 만약 허용해버리면 행정심판이 무력화될 수 있어요. 그래서 피청구인은 인용됐을 때 더 이상은 속수무책이다. 손발 묶인다. 기속력 때문에. 이렇게 마무리 지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행정심판에 대한 얘기까지 마무리를 다 했고요. 여러분한테 제가 그 한눈에 보이는 저거 자료를 드렸죠. 네. 이 교재 안에 이게 있다는 생각을 내가 못하고 학원으로 자료를 발송을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버리세요. 여기 있는 거야. 여기 있는 거야. 거기 있는 법령 자료만 보시면 됩니다. 법령 자료만 보시면 되고, 잠깐 쉬었다가 이제 국가배상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